안녕하십니까. 자, 본문학습 3과 본문학습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7급 같은 경우는, 7급은 배정환자가 150자, 150자이죠. 세분해 보자면 7급 전용 환자는 100글자이고 더하기 8급 전용 환자 50자 합쳐가지고 150자입니다. 그 말은 8급 전용 환자 50자까지 합쳐서 이 150자는 읽기는 다 이 150자가 다 돼야 되고 쓰기는 이 50자까지만 되면 되죠. 쓰기라는 거는 한글로 단어를 적어놓고 그 한글에 해당하는 한자 적는 거 있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쓰기는 이 50자까지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70문항이 나오죠. 70문항. 시간도 70분. 70문항의 커트라인이 70%니까 77에 49. 49점이 커트라인입니다. 49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목표가 49점입니까? 50점입니까? 아니고 우리 상위급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만점 맞으라,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맞으라, 70점이 만점이면 뭐 65점 이상 꼭 맞아야 된다 이런 압박을 드리질 않습니다. 강의도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강의를 하질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8급이나 7급 정도는 배정환자가 워낙 적죠. 7급도 150자 정도는 청명한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전부 다 암기를 하고 훈과 음을 전부 다 숙지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자의 150자의 훈과 음만 정확히 알고 들어가도 거의 만점 혹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만점이 목표예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문항이 우리가 제가 교재를 만들어갖고 올리는데 기출문제도 한 2회 정도 실제로 한국 어문회에서 최근에 치러진 기출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최근 경향이 7급 같은 경우 70문항 중에 뒤에 마지막에 있는 그 획순 문제 2문제 정도 빼고 앞에 68문항이 전부 한자의 훈과 음을 알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획순 2문제 맞추겠다고 획순에 집착하기보다는 한자의 훈과 익히는 음을 익히는 문제, 익히는 부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획순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우리 하위급수는 한자가 워낙 외계 문자 수준일 거기 때문에 수준이 저도 이제 또박또박 쓰면서 글자를 크게 또박또박 쓰면서 획순에도 신경을 써서 강의를 할 겁니다. 상위급수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판사하게 바빠가지고 쭉쭉쭉 나가는데 하위급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글씨를 천천히 또박또박 획순도 언급을 하면서 하긴 할 겁니다. 여러분도 글자를 써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써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쓰는 게 꼭 획순 필순 익히기 위해서 써보라는 게 아니고 훈과 음을 익히는데 써보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고 말하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서당에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서당 공부를 좀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 서당에서 공부를 시킬 때 요만한 초등학생들 나이 7, 8살 때 공부하러 온 아이들한테 한자를 막 이해를 시켜가면서 훈장님이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때려서 암기시키는 거였어요. 요즘은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이런 거를 지향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옛날 서당식 교육이 꼭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참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먼저 암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해하는 거. 여러분도 어려운 그 외계 문자 같은 이 한자를 이해 먼저 하려고 덤벼갖고는 공부의 효율성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시험 준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훈과 음을 암기하는데, 암기하는 방법으로서는 쓰면서 외우면서. 옛날 수당에서도 하늘천 따지 이렇게 외우고 또 그거를 붓으로 써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런 방법. 그래서 우리 그 문명의 이기를 많이 잘 사용해야 되겠죠. 저도 한자를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휴대폰에 요즘 그 어플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자 관련 어플들, 한자 공부하는 급수 관련 어플도 한 3개 정도 받아가지고 그 어플 써볼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노트에만, 공책에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차 타고 다니면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이렇게 휴대폰으로 적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어플 그 사이트 가가지고 안드로이드도 있을 거예요. 한자 급수 이렇게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해 보세요. 자, 설명은 대략 이 정도 하고 본문 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한자가 150글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제가 교재 안에다가는 140자 조금 안 되게 137자 정도를 실어놨습니다. 선생님 나머지 13자 어디 갔어요? 나머지 13자는 한일이라든지 두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8급 글자 뭐 이런 거 8급 글자 50글자 중에서도 너무 쉬운 거 이런 거는 빼버렸고 137자 거의 다 실어놨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본문학습 137자는 안 써놓은 13자 포함해서 150자는 전부 숙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자면은 예습은 필요 없더라도 저 예습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습은 안 하더라도 복습 이거는 필수예요. 1시간 강의가 한 30여 분 될 건데 그 강의 듣고 다시 한번 강의를 리플레이 하면서 강의 한번 들었으면은 리플레이 할 때는 1.2배나 1.4배속 하면은 30분 안 되잖아요. 한 20분이면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서 복습하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 정도 공부하면 하루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학원 다니기 바쁘고 그러니까 한자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한자에다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은 충분히 7급.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강의 10강이나 11강 정도 들으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만, 하루에 한 강만 소화하더라도 열흘이면 합격할 수 있는데. 할만하죠? 자, 본문학습 나가볼게요. 1번이 무슨 글자냐면 집가자입니다. 간머리. 요걸 이름이 간머리라 그래요. 부수에서 간머리 부수 3행이 있습니다. 지금 부수를 따로 제가 그 육서 다음에 우리 그 두 번째 항목 부수의 위치와 명칭 요거는 우리 부수 특강을 급수를 안 가리고 공통적으로 부수 특강을 한 2강 정도 따로 찍을 거기 때문에 촬영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부수의 위치와 명칭을 같이 언급하도록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부수에 관련된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 듣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부수 특강 들으면 돼요. 요거 간머리라고 합니다. 간머리 밑에다가 간머리가 3획이고 밑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획짜리 돼지 시자라고 하는 건데 이 글자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은 전체 글자 집가자는 알아야 되겠죠. 한자는 획순이 많고 요거는 그래도 획순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획순이 많고 복잡한 글자일수록 글자를 쪼개서 볼 수 있는 파자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글자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간머리 부수에다가 밑에 돼지 시자라는 거 파자를 글자를 쪼개서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교재의 구성을 보면은 1번 번호 이제 넘버링을 해놨고 그 글자를 써놓고 글자의 집가 그래가지고 집이 뜻이고 가가 음이겠죠. 근데 뜻을 다른 말로 한자 말로 훈이라고 합니다. 훈. 제가 훈이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훈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훈자가 가르칠 훈자,
수가 있어요. 우리 7급에서는 안 배우는 글자잖아요. 6급 정도 가야지 나오는 글자인데, 이 훈이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뜻.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가가 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훈과 음을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괄호하고 그 글자에 해당 급수. 우리가 지금 급수를 시험은 실제로 뭐 7급 2도 있고, 뭐 5급 2도 있고, 6급 2도 있고, 뭐, 그 각 급수별로 그 완충지대, 급수를 바로 뛰기에는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2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상술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들 필요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2를 다 포함해서, 7급 2까지 포함해서 그냥 7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슬래시 하고, 간머리. 슬래시 하고, 간머리 이렇게 사선 치고, 간머리. 그거는 부수인 거죠. 부수. 글자의 부수. 부수가 7급에서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획수만 나와요. 그리고 또 한번 사선 치고, 7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7획이 뭐예요? 총 획수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총 획수는 10획이에요. 지과 같은 경우는. 10획인데, 이 10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부수 3획 더하기 부수의 나머지 7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 3획은 빼고 7획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그 획수는 다 부수 빼고 나머지 획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0획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0획은 글자 자체가 제부수라는 거죠. 획수 0획이라고 써진 것만 봐도 글자가 저게 제부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 풀이. 그 글자에 글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글자 풀이를 파자를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그 글자는 글자 풀이는 읽어보시면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글자 풀이는 뭐 아주 의미를 이해하기에 아주 좋게 잘 풀이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제가 실어놓긴 했지만은 견강부에 억지로 끌어다 맞춘 듯한 그런 풀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무슨 암기를 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집과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 한자어를, 그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나열해 봤어요. 물론 그 단어들, 집과자와 조합이 되는 그 글자들 있죠. 그 글자들도 다 우리 그 7급 이하 급수에서 조합을 했겠죠. 급수를 넘어서는 글자들은 넣지를 않았겠죠. 급수를 넘어서는 글자들과 조합이 되는 단어는 넣지를 않았겠죠. 그리고 집과자나 노래같자나 뭐 이런 글자들은 뭐 상대자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7급 같은 경우는 8급은 상대 글자, 상대자를 물어보는 거, 의미가 반대되는 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상대되는 글자를 물어보진 않는데, 7급만 하더라도 그 상대 글자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2문제 정도. 상대자, 의미가 상대인 글자를 저기 8번에 가르칠 교자 같은 경우, 상대자가 배울학자다 그래가지고 상대자도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학습, 이 137자 본문 학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자, 뭐 관련 사자성어 이런 것까지 다 소화를 하니까 본문 학습만 제대로 소화하면 나머지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다 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구성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한자어, 집과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보면, 첫 번째가 집과자하고 일사자, 가사죠. 가사가 뭐예요? 집안일이죠. 그래서 뭐 가사 분담,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걸 가사 분담이라고 그러죠. 가사 도우미,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가사 도우미 할 때 그 가사를 이렇게 씁니다. 집과자, 일사자. 자, 두 번째가 가장이죠. 가장. 장자가 어른 장자예요. 집에서 제일 어른.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할머니일 수도 있겠고, 뭐 아버지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할머니가 계시더라도,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가 계시더라도,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은 꼭 집에서 나이 많은 사람만 가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을 가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집안의 실질적인 리더,
무슨 경제적이든 의사결정권이든 실질적인 리더를 가장이라고 하겠죠. 가장, 집안의 어른. 이 어른 정자입니다. 자, 집가자. 집이란 뜻을 갖는 한자들이 좀 많아요. 집가자부터 집실자, 집당자. 우리 그 7급에서 배우는 글자 중에서는 8급 배정원자 집실자가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 그래서 집가자하고 집실자 정도가 7급에서 우리가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로 익혀야 될 한자인데, 같은 집이라는 훈을 갖지만은 그 의미의 차이는 좀 있어요. 이 집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는 집, 구조물, 구조물로서의 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집안에 살고 있는 식구, 구성원을 의미해요. 가가 주로. 쓰임이 전부 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은 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가정을 꾸린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이란 말을 쓰는데 가자가 집가자. 정자는 좀 어려운데 뜰 정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가정을 이룬다의 그 가정은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인가요? 사는 집을 짓는 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같이 살 식구, 부인, 자식을 만드는 거, 이게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가는 우리가 사는 구조물로서의 집이 아닌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집가자, 화목할 화자. 집안이 화목하면, 집이 화목하면 만사, 만 가지 일, 5만 가지 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어요. 가운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또 저기 어디 이발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액자에 옛날에 보면은 많이 써놓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 쓰는 이 가는 집안이 화목하다 그 말은 우리가 사는 구조물, 아파트, 그다음에 2층 집 이런 구조물이 화목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사는 구성원인 가족들, 가족이란 단어에서도 가자 집가자죠. 가족들, 식구들이 화목한 거죠. 그래야지 만 가지 일이, 5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수신제가 할 때 그 제가도 집안이 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은 집안을 잘 정리 정돈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잘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자기 도리를 다하고 그래야지만이 수신제가 해야지만이 치국평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튼 다 전부 가가 구조물로서의 집이 아니고 그 안에 구성원으로서의 집이구나. 반면에 우리가 배울 글자인 집실자, 이것도 집이란 훈, 뜻을 갖는 글자인데 집실 그래요. 이때 집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조물을 뜻하는데 구조물이라도 구조물 전체를 뜻하기보다는 구조물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해요. 이 실자가 쓰인 예를 보면은 화장실, 실자 집실자예요. 거실, 마찬가지. 그다음에 내실, 외실, 응접실, 전부 집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집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능을 하는 공간. 그럴 때 집실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은 집이라도 그렇게 좀 쓰임이 좀 달라요. 자, 두 번째 글자는 노래 같잖아요. 제가 지금 7급 처음이라 이렇게 천천히 이거저거 얘기하면서 천천히 강의하는 거고요. 뒤로 나가면 나갈수록 앞에 언급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느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느릴 때 복습을 철저히 해두셔야지 안 밀리고 안 쌓이고 복습이 나가야지만이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글자는 노래가자인데 노래가자는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자, 다시 써볼게요. 한자 획순, 필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큰 틀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할 때 할자도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큰 틀이 이렇잖아요. 한자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여섯 획, 일곱 획, 여덟 획, 아홉 획, 열 획. 오를 가자라는 게 두 개 상하로 이렇게 겹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품흠이라는 부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글자가 사람이 산소가 모자랄 때 하품하잖아요. 하품한다라는 의미의 흠자예요. 부수로 이 하품흠이라는 부수가 있습니다. 하품할 때 이렇게 입 쩍 벌리고 하듯이 노래할 때도 입 벌리고 한다 이런 의미인데 하품흠이 부수예요. 아시겠죠? 글자 풀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해당 한자어 첫 번째가 가수라는 단어죠. 이 숫자가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손 모양을 본떠서 만든 손숫자라는 겁니다. 가수. 가수가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 싱어 얘기하는 거죠. 가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가수라고 그럴 때 획순이 많고 복잡한 노래가짜 배운 사람은 노래가짜야, 가수라고 할 때 노래가짜야 이건 아는데 숫자를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손 숫자 쓴다라는 거 잘 몰라요. 손 숫자 씁니다.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국가라는 단어죠. 국가. 국가. 국자가 나라 국자입니다. 국가가 뭐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노래. 애국가 할 때 그 국가죠.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군사군자. 군 있는 듯하는 군자예요. 우리 다 배울 글자예요. 군가죠.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 국가, 군가. 이럴 때 다 노래가자 들어갑니다. 우리 7급에서는 급수를 벗어나지 않는 글자로 조합해가지고는 이렇게 세 단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이간자. 사이간자는 문문자 안에 날일자가 있습니다. 문문자. 이렇게 써요. 자, 왼쪽 먼저 쓰고, 오른쪽 하고, 날일자를 맨 나중에.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획. 부수인 문문을 빼고 안에 있는 날일만 4획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 풀이를 보면 닫혀있는 문 사이에서 해가 비쳐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글자 풀이 설명하는 그 풀이 부분을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문 틈에 그 문이 이제 동쪽으로 나 있는 아침에 해가 그 문틈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상상해 보면 이 문틈 사이로 해가 비친다 그래서 그 사이, 문틈 사이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인간이라 그럴 때 이 간자 씁니다. 해당 한자어 간식, 식자가 먹을 식자예요. 사이에 먹는 게 간식이네요.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먹는 거,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먹는 거, 저녁밥 먹고 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 그 사이에 새벽에 먹는다든지 그런 게 간식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빌공자입니다. 비어있는 사이, 공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도 공기라는 게 있고 O2라는 게 있고 CO2라는 게 있고 뭐 아무튼 이 기체들이 다 있는 걸 알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텅 비어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간, 사이간자 썼어요. 자, 세 번째가 인간이죠. 사람인자, 사이간자. 인간, 사람들, 사이,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사이간자입니다. 그러니까 획순 문제, 필순 문제 두 문제까지 다 맞춰야지
만점이니까 획순 문제, 필수 문제도 제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않고 중간중간마다 실제로 기출됐던 획순, 필수 문제 언급하고 그럴 건데 필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필수 문제도 객관식으로 나와요. 1번부터 10번까지 고르는 문제로 나옵니다. 1번 첫 번째, 2번 두 번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두 번째 획이냐 세 번째 획이냐. 예를 들어 보면 집과 같은 경우 이 획이 몇 획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다시 한번 요 획이 몇 획이냐 그러면 써보면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네 번째 획이네요.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건데 제가 방금 보기를 1번부터 10번까지 준다 그랬으니까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10획이 넘어가는 글자는 획순이나 필순 문제의 예로 나오질 않겠구나. 집가자 같은 경우, 사이간자 같은 경우 다 10획이 넘어가니까 웬만하면은 획순, 필순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죠. 혹시 나온다 그러더라도 보기가 1번부터 10번까지니까 보기를 1번부터 20번까지 막 이렇게 내놓질 않고 항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긋다 보면 10획이 넘어가는 획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나오는 패턴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로 획순이 10획 이하인 획순이 많지 않은 글자의 획순을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4번에 강강자, 강을 뜻하는 글자, 리버, 강 말이에요. 한강, 낙동강, 두만강 할 때 그 강이요. 요 점을 3개 이렇게 찍는 걸 삼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삼수인데 이게 원래는 물수자, 물수를 표현한 그 붓으로 쓸 때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져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삼수는 물수의 의미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삼수가 보인다 그러면 저 글자는 뭐 물과 관련된 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삼수 옆에다가 장인 공자를 쓰면은 이게 강강자입니다. 우리가 형성문자라는 걸 배운다 그랬죠. 육수에서 배웠죠. 제가 그러면서 이 형성문자의 원리를 깨우치면 처음 보는 글자라도 음하고 뜻을 비슷하게 유추해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강강자가 대표적인 형성문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글자만 보면은 이게 장인 공자고 이게 물을 뜻하는 글자예요. 물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성문자를 깨우쳐다 그러면 저 글자를 딱 보고 저건 삼수가 들어갔으니까 물과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갖겠고 장인공이 들어갔으니까는 공이란 비슷한 음을 갖는 글자였구나. 꼭 공뿐만 아니고 이건 강이라고 음이 나왔죠. 공이나 강이나 공에서 이제 파생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공이 들어가가지고 장인공이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음이 공이나 강, 항 이런 음으로 비슷한 음으로 나옵니다. 강강자 대표적인 형성문자예요. 자, 상대 글자 강의 상대 글자는 뭘까요? 제가 이 표시를 쓸 건데 이 표시는 상대,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강의 상대 반대는 산 되겠죠. 이거를 선생님 왜 강반대가 산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확히 왜 의미가 반대되냐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의미학적으로 꼭 강반대가 산이라고 할 수 없겠죠. 같은 자연이니까 의미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물하고 산 서로 상대 반대의 개념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강과 산은 서로 유의, 의미가 비슷한 조합이 아니고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강자 말고 바다 해자 있죠. 바다 해자하고 땅을 뜻하는 문육자라든지
그렇게가 서로 반대인데, 혹시나 바다 해자하고 이 산은 또 땅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산자하고도 서로 또 반대. 아무튼 물하고 산하고는 서로 반대, 상대의 개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7급에서 배우는 글자는 이 강자 말고 물을 뜻하는 내천자가 있거든요. 내천자도 산자하고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한 자 첫 번째가 강산이죠. 강산. 강하고 산. 우리나라 금수강산 할 때 그 강산을 이렇게 씁니다. 서로 상대되는 글자들의 조합 단어네요. 자, 두 번째가 강촌입니다. 촌. 촌자가 나무목 옆에다가 마디촌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마을촌 그래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마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강에 있는 마을뿐만 아니고 여기 춘천 가다 보면은 우리 저기 대학생들 MT 많이 가는 강촌이라는 지명을 가진 지역이 있죠. 시도 아니고 조그마한 읍 정도 되나? 행정구역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춘천 옆에 강촌이 있어요. 강촌을 한자로 이렇게 쓰더군요. 강강자에다가 마을 전체 써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서울의 젖줄 뭡니까? 한강 있죠. 한강. 한강이라 그럴 때 이 한자가 나라 한자 그렇습니다. 나라 한 또는 뭐 한수한 또 산의 한 우리 배우는 글자예요. 한강. 영어로 한 리버. 한강. 그 다음에 사자성어 하나 적어놨는데 팔도자가 행정구역상 도 길도자인데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할 때 그 팔도겠죠. 팔도 강산.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팔도 강산.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수레거, 수레차. 거기 보면은 부수가, 수레거, 제부수죠. 그래서 획순을 보면 영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획 그러면은 글자 자체가 제부수인 경우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획은 일곱이고, 부수가 제부수니까는 부수 빼고는 영획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의미를 수레라 그랬고, 음은 차도 되고, 거도 된다고 두 개를 써놨습니다. 하나의 뜻에 음이 두 개예요. 보통은 음 하나에 뜻이 두 개 이상 복수로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글자는 뜻 하나에 음이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수레 거로 쓰인 경우 뭐 자전거 같은 경우 인력거 자전거 이럴 때는 수레 거고 자동차 뭐 기차 이럴 때는 수레 차죠. 글자는 똑같이 글자 써놓고 음을 그렇게 다르게 하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한자에서 수레거 수레차라든지 우리 마시는 차를 의미하는 이것도 차라 그러죠. 뭐 홍차, 녹차 할 때 그 차요. 그것도 한자로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차 그러기도 하고 차다 그러기도 합니다. 차라는 뜻은 하나인데 음이 두 가지인 경우죠.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당 한자 보실게요. 인력거, 인력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 인력거. 무한도전 혹시 보신 분들 극한 알바 할 때 그 저기 정용돈하고 하한가? 저기 중국에 저기 어디 가가지고 인력거 이렇게 두 명이서 들고 사람 손님 태우고 이렇게 막 계단 1200계단 올라가는 거 그게 인력거죠. 사람이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도죠. 차도. 차 다니는 길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하차입니다. 하차. 하차가 저 하가 아래 하 그런데 차의 아랫부분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가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차에서 내리는 게 하차죠. 그런데 도중에 그만두는 거, 일을 그만두는 것도 하차라고 하죠. 특히 무슨 프로그램을 하다가 뭔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서 그만두는 거,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안 나오는 거, 그걸 또 하차라고 하더군요.
중도 하차할 때가 하차입니다. 자, 5번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본문학습 첫날이라 천천히 나간 거고요. 3강부터는 속도가 이렇진 않아요. 천천히 나갔을 때 복습할 양이 많지 않을 때 복습을 잘 해두세요. 이게 쌓이게 되면 복습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 초등학생들 방학 때 일기 써가는 그 방학 숙제, 일기 안 쓰고 나중에 개학 거의 임박해가지고 일기 한꺼번에 쓰려고 그러면 일기가 제대로 안 써지죠. 막 소설 써야 되고, 막 날짜도 막 인터넷 보면서 그날 날씨가 어떻게 됐는지 막 찾아야 되고 막 번거로워지잖아요. 이 복습도 마찬가지예요. 3강, 4강, 5강, 6강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기가 힘들어져요. 다 경험해본 바예요.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3강에서 볼게요. 수고하셨어요.